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등장으로 조선 후기 학문활동의 새로운 경향을 알 수 있고 실학의 선구적 인물의 활동에 대해 말할 수 있다가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실학의 사회개혁론이라고 해서 농업 중심과 상업공업 중심의 사회개혁 방안을 비교할 수 있고 실학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까지가 이제 목표입니다.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등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조선 후기 변한 모습을 먼저 볼 건데요. 정치적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그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노론의 장기 집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소수 가문이 집권하는 세도 정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때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논농사는 직파법이었어요. 모내기하고 직파가 다른 게 뭐냐? 직파는 직접 파종한다. 그러니까 벽실을 그냥 밭에 뿌리는 형태예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근데 모내기법은 일단 한 5월달까지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요. 벽실을.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매기, 그러니까 잡초 제거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모내기법은 일단 일정하게 심기 때문에 이런 긴매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수확량도 훨씬 많습니다. 단점은 이제 물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다는 거, 이런 게 단점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모내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한 농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대상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대다수의 농민은 가난하다는 거야. 일부 부자들은 몇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흔들려요. 그래서 양반들도 막 어디 시골로 낙향해가지고 이런 실제 학문만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 관직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배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락하는 양반들도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당시 조선의 학자나 정치가는 이런 어떤 사회적 변혁에는 관심이 없고요. 성리학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생활에 유용한 학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근데 성리학은 굉장히 이론 중심인 철학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그 당시 이제 중국으로부터 고증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증학은 고전을 좀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하자는 게 고증학이고요. 양명학은 이 당시 왕양명이란 사람이 성리학에 반대하면서 이론 중심보다는 현실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에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학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학의 선구자로는 두 명이 있는데요. 이수광과 김육이 있습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백과사전은 다른 나라의 뭐 지형이라든가 문화,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들 담고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김육은 이 당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데요. 공납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대동법을 이제 실시하게끔 한 사람이 바로 김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 실학이 가장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18세기 영종조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학의 사회 개혁론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일단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중농학파는 말 그대로 농업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중상학파는 상업을 이제 중요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 일단 농업 중심의 사회 경론을 주장하는 중농학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당시 농촌은요, 농업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농과 대다수의 빈농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대다수의 이제 빈농, 가난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농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까에 대한 대책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를 이제 개혁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정치적인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 대부분 남인이거든요. 정권에 다 밀려났어요. 그래서 농촌에 생활하다 보니까 농민들 생활이 눈에 아주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해결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토지제도 개혁은 그 가장 베이스가 뭐냐? 실제 경작자가 토지를 갖게 하자라는 것이 그 기본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토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어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만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도 양반들이 자기 농사 안 지으면 토지는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또는 일부 이제 부농 계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대토지 소유하고 토지는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토지를 가져다가
소장농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장농들이 생활이 힘들어져가지고 농촌 떠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토지만 주자.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자, 일단 유영원은 균전론 주장하거든요. 균자가 이제 균등하게라는 의미 갖고 있는데, 일단 균전론에서는 먹고 이제 땅이 이만큼 있으면 일부는 먹고 일부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 적당하게 이제 토지를 나눠주자.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내고 일부 자기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지게끔 하자. 그리고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관직 신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분배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균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은요, 영업전이란 토지가 있어요. 영업전은 이거는 영원히 팔지 않아요. 자기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절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고정하는 영업전이 있고, 이걸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자가 한 개를 지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업전이라는 토지를 나눠주고, 이거는 절대로 매매를 금지시키자.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좀 땅이 요만큼 뭐 일로 인해 생겼어, 요 정도는 팔아도 돼. 하지만 이거는 영원히 팔 수 없어. 이제 이런 어떤 토지를 한계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 한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의 여전론은요, 여자가 마을 여자예요. 마을에 이렇게 단위가 있으면 마을에 한 30호 정도 산다고 치면 30가구가 산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수확을 분배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죠. 근데 이게 너무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정전론을 생각해냅니다. 정전론은 뭐냐?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렇게 쓰죠. 그럼 우물정으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명이 다 각각 터지를 나눠서 이제 여기는 쓰고, 가운데 여기 뿅, 얘는 공동으로 경작해서 요것만 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전론이에요. 근데 유영원, 이익, 정약용 모두 다 정치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토지 제도 개혁은 참 좋고 획기적인데 실제 정치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중상학파를 보죠. 자, 이 당시 이제 조선은 상품화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예요. 상품화폐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뭐 지폐나 동전이나 뭐 이런 거 쓰는데 이 당시는 그런 거 아니고요. 쌀이나 옷감이나 이런 거를 돈처럼 쓰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상품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근데 상품화폐가 발달해 있고,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돼야 되는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중상업화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중시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해 문물을 받아들여서 좀 더 발달된 이런 어떤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북학파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 당시는 사농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사가 선비예요. 농은 농민이고요. 그다음 봉은 이제 수공업자들, 상인이 이제 그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신분이 사농 공상 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사고요, 제일 낮은 건 상.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을 가장 좀 천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실 물건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중상학파 이제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누구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에서 상공업 발달, 부국강병, 그 다음에 산업공상 타파 이런 것들 주장하고요. 홍대용은 이 당시 이제 지전설,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은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열하일기 적었는데요. 청나라에 이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레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물건을 유통 많이 시키자. 그리고 화폐도 유통시켜서 좀 더 이런 어떤 물물의 그 유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박재가는 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문적으로 통상 강화, 여기서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역을 좀 강화시키고 수레나 선박을 이용해서 좀 더 물건이 많이 유통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비를 권장하자.
소비가 많아야 그만큼 생산도 많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중상학파 또는 우리가 북학파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술 개발하자. 여태까지 너무 기술 천시했다. 그 다음에 수레선박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해서 상품 유통을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자.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하게 하자. 그러니까 상품 화폐가 아니라 좀 더 편리한 동전이나 지폐나 이런 것들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이런 양반 중심의 산업공상 이런 것들 타파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것들이 다 실학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학의 성격은 어떠냐? 굉장히 이제 사회를 바꿔보자는 개혁적이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실학이 그 당시에는 사실 먹히질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정치하고 다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의의점을 가지게 됩니다.